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나성학 교수입니다. 내 논과 밭에 참새가 날아들면 쫓아야 대근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토인 독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외로운 섬이다, 또는 화산섬, 또는 황금어장, 풍부한 지하자원, 또 한일 간의 영토 문제, 역사 문제까지도 떠오르실 겁니다. 독도는 한국과 러시아, 일본, 삼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동해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또는 군사 안보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섬입니다. 또한 태평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그 지점에 위치하므로 황금어장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은 차세대의 에너지원입니다. 이처럼 독도에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또한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독도의 역사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독도와 연관되고 또한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부 장군과 안흥북 장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이사부 장군과 안흥북 장군, 또한 그 이외에 독도 의용수비대, 다시 말해서 홍순칠 대장 등 33인의 영웅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독도 의용수비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독도의 역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실 여러분들은 독도에 대하여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친구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땅이다라고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시류적 지배 차원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잠깐 알아보면 첫 번째, 역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사료인 삼국사기에서 독도와 울릉도는 512년에 신라가 복속시킨 우상국의 영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숙종실록, 성종실록 등 각종 고문헌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이 조선의 땅이다라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입증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명한 날씨에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성인봉 산에 올라가서 맑은 날씨에 보니까 독도가 보이더군요. 당시에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 보았을 겁니다. 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고기도 잡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생활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입니다. 87.4km라고 하는 것은 두 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의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시네마현에 가까운 오키섬으로부터 독도까지는 무려 2배인 157.5km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본토인 울릉도와 독도까지의 근거리에 위치한 섬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고지해야만 합니다. 고종황제께서 1900년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정해서 또한 공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도이어야 합니다. 유인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2명 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람이 2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최종덕 씨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최초 독도에서 거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김성도 씨 두 부부가 살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독도경비대원 35명과 관공서 직원 등 총 40여 분이 독도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달 10월 21일에 김성도 씨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나옵니다. 서도 탄건봉에 물골을 발견하여 그 이후에 담수시설을 만든 다음 현재는 하루에 약 4톤 이상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닌 자연적으로. 그렇다면 독도는 화산암인데 무슨 나무가 살겠는가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바위 틈이라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틈에서 나무가 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독도에도 자연적으로 줄사철 나무라든지 성개불 나무 등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누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경찰이 주거하고 있으므로 경찰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들은 아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 지정왕 13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하였는데 그 당시에 삼척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150여 킬로미터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이사부 장군은 한류와 난류와 또한 편서풍까지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오호츠크 한류가 내려오고 남쪽에서 쓰시마와 쿠르시오 난류가 만나는 그 시점 6월 달에 삼척에서 마침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을 이용해서 쉽게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부 장군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조선시대의 숙종 때의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자주 출몰해서 어부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안영북은 1693년 당시 경상 좌수영,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의 말단 병사로 노를 젓는 노군으로 군에 입대를 한 상태입니다. 당시 군대는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활하던 그런 시절에 이 안영북은 울릉도와 독도 주변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곤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행패가 심하자 안영북은 어려서 배웠던 일본어를 구사해서 일본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독도는 조선 땅이다 라고 확인서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후대에 안영북의 업적으로 병사가 아닌 장군으로 칭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독도 의용 수비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의용이란
의를 위해서 일어난 용기의 줄임말로 의용과 의병의 같은 개념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이 독도를 강점하려고 5차례에 걸쳐서 무단 상륙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독도 의령비를 파괴하고 또한 자기네 땅이라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방해하고 또한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불법 침탈 행위를 심하게 하였던 때입니다. 이때 젊은 홍순칠은 울릉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입대해서 그만 전투 시 다리에 총상을 입고 52년 7월에 전역을 해서 고향 땅 울릉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52년 8월 광복절 경축 행사 시에 이 홍순칠이가 축사를 하게 되고 축사한 이후에는 제한군인의 울릉군 연합회 분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분회장은 민병대 울릉군 감독권까지 병행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홍순칠은 독도를 지키고자 독도에 가서 일본인 침탈로부터 막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터라 본격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순칠은 독도 용수비대에 참여를 권유하는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크나큰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의병이 일어나 국난을 타개했던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진왜란 때는 심지어는 스님까지 일어나 외놈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물며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또한 독도가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얻는 바다의 논이요 밭입니다. 이 운전옥답에 참새가 날아들어도 쫓아야 퇴근을 화적대 같은 일본 놈들이 독도를 침범하는 걸 어찌 바다 건너 불구경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 백예종군하는 의병으로 동참합시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일원들이 너도 나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순칠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300만 원을 받아서 오징어를 사서 이윤을 남겨 총 600만 원으로 무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순칠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포항, 대구, 부산으로 가서 옛 전우들을 만나 힘겹게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4.5구경 권총과 탄약 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대원별로 전투 경험과 용감성, 연령과 성격,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1전투대, 2전투대, 또한 교육 및 후방지원대, 보급대로 편성 조직하여 독도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홍순칠은 일본 무장 순시선이 6차례나 나타나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때 독도 의용 수비대가 이 열악한 무기인 기관총과 또는 가늠자도 없는 박격포를 이용해서 대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일본인들을 물리쳤습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장 홍순칠은 또한 지혜를 발휘해서 나무로 만든 큰 포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의장포를 씌우고 또한 가짜포가 알지 못하도록 움직이게끔 해서 포를 만들어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또한 바위에도 한자로 한국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영토 표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후에 정부에서 6차 전투 마지막 전투일은 11월 21일을 독도 대첩일로 제정하였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발표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홍순실 대장이 쓴 수기에서 읽었는데요. 바다 모기가 하도 많고 독해서 그 당시는 대체하기 없을 때라 고민한 끝에 피부를 햇빛에 아예 태워서 피부가 딱딱하게 해서 모기가 물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로 열악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독도를 지키려 했던 33인 역시 현대의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의병이고 또한 영웅들이었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의병은 거주지의 군현이나 어떤 지역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모집되어 의병들이 조직이 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인 의병은 다른 시대의 의병과는 달리 울릉도 청년 홍순칠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출연하였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업적으로서는 우리 어부들이 마음 놓고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또한 암벽에 한국령이라고 하는 영토 표식을 설치하였으며 1953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독도를 수호하고 이후에 정식 독도경비대에게 인계하여 독도의 영토 주권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독도를 지키게 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독도를 지키는 영웅들처럼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에 지켜내는 미래의 의병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멋진 포부를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